저기 서점은 문 닫았고요. 수상한 만물 상점으로 돌아온 네, 뜬구름 감귤 리키입니다. 아니 그 수상한 저기는 뭐예요? 뭐 이미 다 그냥 저기 과거는 버려버리고. 네. 아니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제가. 책이 많이 안 팔린 게 아니라 본인이 안 읽으셔서? 사실 책도 안 팔렸어요. 해보니까 네. 이게 책이라는 거에 그 갇혀있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가장 싫은 건 뭔지 아세요?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각자의 이런 뭐랄까 숨겨진 덕심을 좀 꺼내서 같이 놀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여기 거의 한독신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노무대님? 저는 리킴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지 뭐 다른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환영합니다. 멀티샵으로 바꾸셨군요 이제.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문 닫은 게 아니었어. 지금 확장 공사한 거구나. 그럼요. 그러네요. 네, 일단 저희 가게 지금 처음 오늘 오프닝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은 뭐 팔 거냐면요. 오늘은 캐릭터 중에서 마녀를 팔 겁니다. 오. 마녀라는 캐릭터를 네. 한번 팔아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굉장히 비싼 걸 파시는 느낌이군요.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정도는 이게 좀 오픈 특가로 해가지고 네. 싸주시고 네. 또 오늘 특급 게스트가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분을 보면 일단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한테서 마녀는 특별한 그 무엇인 거예요. 특별한. 상품 속에 들어갔나요? 네네. 상품 속에 들어가나요? 네. 또 약을 치기 시작한다 이제. 아니에요. 예, 상품 소개해 주십시오. 상품 소개. 일단 되게 일반적인 마녀의 그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위키를 한번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안 좋은 의미를 먼저 일단 담고 있죠. 일반적으로 중세 시대 때 그 시대 때 여자들은 일단 멍청하게 여겨진 경우가 많았대요. 기본적인 남존여비인 거죠. 그래서 악마에게 속기 쉽고 이런 어떤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세 시대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잠재적 마녀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이런 어떤 뭐 약간 힐링 그거를 좀 제조한다는 이미지였는데 종교적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불행과 재해를 가져다 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녀는 사냥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찾아보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책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뭐죠?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에요. 마녀가 망치 썼나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아이구야. 일단 저기 1484년에 그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라는 사람이 마법 행위를 정죄하는 교사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명의 종교재판관인 야코프 스프링거와 하인리 크레머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근절하도록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제 책, 아까 제가 소개드린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발행했는데요. 이게 이건 거예요. 설화의 바탕을 둔 상상 속의 마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법 행위를 대행하는 그 마법 행위에 그 대항하는 신학적, 법적 어떤 그 증거, 논거들이 들어있고 마녀를 색출하고 제거하는 일에 대한 지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개신교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그 커다란 교회에서 이 책을 마법 행위에 대한 권위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뭐 정말 그런 뭐 설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마녀의 망치는 문학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폐해를 초래한 극악무도한 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고한 여자분들 그 당시에 막 조금 뭐 튀거나 과부들 뭔가 힘없는 사람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런 시기와 질투를 해서 이 사람 마녀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책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마녀를 구분하는 근거들은 뭐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 하나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일부 혐의자는 묶인 채로 일단 축복받은 차가운 물속에 던져졌대요. 축복받은 차가운 물속? 성수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걸 성스럽게 봤던 거예요. 사실 성수는 아닌데 일반 강물에 던진 거예요. 가라앉으면 무주행으로 판명하고 꺼내주는 거, 물에 뜨면 마녀로 판명해서 그 자리에 처형하거나 재판에 넘겼어요. 무조건 죽이겠다는 얘기네. 그러네요. 심지어 저기 블랙 유머네요. 네, 그리고 저기 뭐 불에 한번 실험을 해서 불에 안 타면은 그거를
이거 저기 마녀의 증거다. 왜냐하면 죽이겠다는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예, 다 무조건 똑같네요. 죽네요. 예. 사실은 제가 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많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른바 마귀가 자신과 계약을 맺은 마녀에게 남긴 몸에 어떤 표식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몸에 있는 털을 전부 깎은 다음에 혐의자의 몸 전체를 샅샅이 뒤져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런 다음에 사막이나 흉터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점 같은 게 있잖아요. 모두 바늘로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거나 피가 나지 않을 경우 그건 사탄의 표식이다. 이 사람도 죽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진지하게 미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대부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일단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녀로 일단 고발당할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어떤 그런 그 해당 문화가 만들어졌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인 타깃이 됐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귀족계 과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정확하게 물려받은 경우에는 돈이 많았는데 이건 저도 어디서 본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가족들이 밀고를 해서 마녀라고 한 경우가 있었대요. 진짜. 네. 과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험했던 거죠, 오히려. 이게 그나마 좀 1600년도에 돼 가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성적인 시각을 갖게 돼서 점점 줄어들다가 심지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수의 사제인 프리드리히 슈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산채로 화형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들 중에 마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실제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마녀 사냥이 계속 된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뭐 이런 경고도 하고, 그래서 점점 그런 고발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이제 눈이 깨어지면서 거의 17세기 중에는 마녀 재판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세기 말엽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뭐 이런 이제 그게 있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해당 마녀에 대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도 책이라고 하셨죠? 저기 1484년. 1484년. 저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책 내용도 재밌고 이게 책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마녀의 망치. 마녀의 망치. 이거 원문으로 읽으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고 하는 책이래요. 주문인가요?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망치로 그게 번역이 되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 책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전 인쇄업이라든가 이쪽에는 조금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봤으니까 이게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그래요. 아이고, 이게 하필이면 샘플이 되었군요. 그렇죠. 이게 보면 1454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이후에 발간물에 대한 지식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50부 정도밖에 안 찍었대요. 근데 이게 인쇄기가 개발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10,000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는 대수인 30,000부까지 인쇄가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필서본과 복제본과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래 돌려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종교 단체에서 성서처럼 봤던 거잖아요. 필독서처럼. 네, 필독서처럼 봤던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바이러스처럼 확 퍼진 거죠. 진짜 안타깝다. 왜냐하면 흔히 이런 구텐베르크라고 하면 보통 지식이 퍼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제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데만 나오는데 안 좋은 것도 이렇게 퍼지는. 그게 참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대부분 그 자극적인 뭔가의 찌라시? 네. 네,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글이 담겨있는 책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치. 팩트체크라는 게 그 시절은 없었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실험해봤는데 실험에 대한 결과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진짜 거의 현대에 와가지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 또는 교회,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건 필독서다라고 해서 딱 내버리면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30,000부? 지금 말하면 30,000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시절에 30,000부라는 거는요, 유럽 전역에 다 깔린 거예요, 이 책이. 참. 그나마 현대에 와서는 그래도 이런 마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쵸. 저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마녀라는 주제에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마녀 배달부 키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인상이 좀 강해서 네. 안 좋다는 이런 느낌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런 되게 안 좋고 그 가스한푼 역사에서 출발했구나 이런 게 좀 떠올랐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녀라는 인식은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미나리님? 저 같은 경우는 마녀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쨌든 강했는데, 그러니까 막 앞에 팔팔 끓는 화로 같은 거 위에서 뭘 끓이면서 나를 위한 그러니까 이기적인 주문을 외우거나 뭔가 파괴하는 불행한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법을 쓴다는 게 마녀하고 요술공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마법을 쓰는데 그렇구나. 무슨 차이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 최근에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주 되게 잘 정리해놨어요. 인과관계를. 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소녀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법소녀가 완전히 아줌마가 된다든가, 네. 이런 과정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 각본가인 우르부치겐이 쓴 그 내용에 의하면 마법소녀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녀가 된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네. 마법 소녀에서 소녀가 빠져가지고 마녀가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소울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마법소녀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 그 힘을 쓰면은 이 소울잼이라는 게 자꾸 혼탁하게 물들어요. 근데 이게 임계점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완벽하게 탁해지면 그 사람이 마녀로 발현되는 장치로 바뀌어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이 세계관에서는 마법소녀들이 마녀랑 싸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마녀가 사실은 예전에 다 마법소녀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동료였던 거죠. 자기 그렇구나. 동료였던 거죠. 무슨 신구 세대의 싸움인가요? 굳이 말하면 네, 그럴 수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 한번 이 애니메이션 작품은 10화였나요? 그 총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10화 정도 되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완성도가 있어요. 꼭 보겠습니다. 마마무 아니고 마마마. 네. 어떠세요, 옥토님은? 마녀에 대한 인식을 그냥 뭐- 말씀을 드리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마녀라는 개념을 접한 거는 동화도 뭣도 아니고 잔다르크 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쵸. 거의 전쟁의 주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녀라는 게 매력이 없으면 마녀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추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쵸. 마녀라는 존재는 너무 아름답고 매력 있고 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마녀라고 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지게 된 인상은 2015년도에 만들어진 더 위치라는 영화가 있는데 안냐 테일러 조이가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었거든요. 되게 마스크가 좋은 배우다라고 거기서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쭉 나오는 게 마녀는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게 이제 영화 전반에 주로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녀라는 거는 이 힘 있고 매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내 손에 두지 못하니까 그 마녀라는 명칭 안에만이라도 가두려고 만들어낸 세장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에 대한 시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특별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뭐 다 가진 것 같거나 부러운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마녀 사냥도 끊이지가 않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녀에 대한 것도. 그렇죠. 아까도 되게 자극적인 내용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게 대부분 그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작되거든요. 보면은. 그 중세시대에 시작됐던 것도 분명히 그 마녀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옥토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뭔가 진짜 힘이 있었거나, 또는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아름다웠거나, 가질 수가 없는 너였던 거야, 따지자면은. 저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친근감 들고 뭔가 진짜 다가서고 싶은데 뭔가 아이돌급 위치 또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는 사람들한테 위치라고 그런 거야. 이런 갑자기 방심했다. 훅 들어오시고. 훅 들어오시고. 네.
다 떠나서 제가 볼 때 그 마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불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 역사에 대해서 따지자면 되게 슬픈 역사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라고 마녀가 없었겠어요? 단지 그 이름을 바꿔서 다르게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잊혀졌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역사적으로 조사했을 때 마녀 사냥통에서 그때 죽어간 사람들, 죽어간 여성들, 또는 그 마녀와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같이 죽음을 당한 남성들까지 포함시켜서 확장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뭐 혁신을 원한다든가 뭔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떠세요, 노무드님은? 보통 마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뭐 인식, 이미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마녀가 그 5가지 이제 코드로 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중세 시대 때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접했던 어떤 마녀라는 인식. 그 인식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옥토님이나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에서 자신이 제어를 할 수 없는 그 여성의 고결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녀라는 낙인을 씌워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가부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종속적이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여자가 되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여성을 만들지 않으려는 어떤 문화의 위협, 그게 이제 일반 촌부들한테까지 미쳐가지고, 근데 이 가부장 사회는 언제나 제가 느끼지만 남자가 주축이 돼서 만든다면 한쪽은 희생양으로도 여성이 이 사회를 만드는데 또 따라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저기 혼자 살고 있는 저 빅토리아 씨는 나는 이렇게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사는데 저 여자는 혼자서 저렇게 여유롭게 사니까 이거 되게 배기 싫다. 그래서 몰래 고발을 해요. 마녀로. 질투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질투는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가부장 사회에서 희생당하고 있는데 희생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염원이 질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면서 중세의 어떤 마녀가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그 낙인을 씌워서 해하기 위한 그런 희생의 상징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남성들도 마녀 사냥이라는 게 두 번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억울한 사람을 선동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마녀 사냥이라는 이 코드가 유행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고 높은 직위의 사람도 될 수 있는데 뭔가 음모나 오해를 붙여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선동을 해서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몰아붙이면 우리는 그것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세의 마녀가 새로운 마녀 코드를 낳은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두 번째 마녀의 코드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현대 문화로 들어서게 되면 마녀가 갖고 있던 어떤 상징성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뭔가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로 남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마녀들은 그 마법을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그리고 동화로 다뤄질 때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착한 마녀, 나쁜 마녀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문화적으로는 풍부하게 되는 거죠. 슬펐던 어떤 현상이 문화로는 환상적인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세 번째 마녀의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되면 이 여성 문화가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마녀로 이제 몰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나 마녀다 어쩔래. 마녀라고 불리어도 좋다. 내가 당당할 수 있다면 하면서 어떤 여성들이 스스로 마녀 선언을 하게 되는 일종의 해방의 코드로 받아들여지는 게 20세기 때부터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가 지나게 되면 엉뚱한 만화 문화가 하나 나타나죠. 어떤 만화인가요? 마법소녀 그쵸. 장르가 네. 마녀가 파생시킨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마녀가 5가지 코드를 우리한테 갖고 있는데
후반부에 이루어진 어떤 문화 코드만을 우리가 이 소화를 한다면 즐겁게 그냥 오락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기원이나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사회가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려면서 한쪽 성별한테 굉장히 억압적으로 됐던 이 태도에 대해서는 뭔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옛날에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죠. 네. 아직도 이 일은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퇴보를 하면 언제든지 일어난 일이 소수자에 대한 어떤 압박과 특정 성별에 대한 미소지니한 그런 범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관계의 역사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관계와 야만의 역사예요, 따지자면. 옛날 사람들이라고 그거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았죠. 근데 다 알았을 거예요. 네, 저 사람 마녀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참 그 옛날에 그 중세시대 광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대중들을 선동하는 공간이 광장이었었거든요. 히틀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물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라고 하면서 건축물의 위대함, 광장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마녀 사냥을 해서 결국에는 화형을 청하는 장소가 대부분 광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보여주는 것이 그냥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한테 너도 언젠가는 마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보는 대중은 저 사람 마녀 아닌데 저렇게 됐다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마녀 사냥을 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같이 느끼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 검열을 하겠죠. 자기 검열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되게 좋은 말씀 정해 주셨는데, 사실 마녀라 그러면은, 이런 여자로만 좀 규정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저 소수자의 문화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 하나 플러스 뭐냐면, 매력적이고 힘 있는 소수자라는 걸로 저는 익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내 것이 될지 못할 바에는 널 부셔버리겠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런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저기, 아시죠? 그쪽 노틀담의 꼽초에서 보면은 세 남자가 이 한 여자를 가지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이 여자에 대한 캐릭터를 확 바꾼 게 뭐냐면은, 저 신부인가요? 추기경인가요? 나오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고 이 여자를 갖고 싶은데 자기는 가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자를 죽이거든요. 저기 어떻게든 막 올가매가가지고 이제 전 그게 하나의 일종의 마녀 사냥, 마녀의 어떤 코드로 읽혀졌어요. 근데 그게 어떤 소수자에 대한 좀 억압, 폭력 이런 쪽으로 익히기도 하고. 저는 이게 아까 이제 그 과거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현재도 이어진다라고 믿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왕따, 이지매, 그 다음에 어떤 직장 내에서 한 사람을 뭔가 폭력적으로 밀어내는 것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을 마녀라고 특정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형태가 약간 바뀐 거죠. 옛날엔 매력적이었다 또는 뭔가 마을의 구성원에서 뭔가 저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녀로 몰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부러 희생양을 만드는 거야 그냥.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녀를 그냥 희생양 또는 희생자의 코드로 봤을 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씩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20세기만 되더라도 규격화되고 이른바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서는 튀어나온 못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충분한 잠재 위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쳐내가지고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다시 들어가게 하는 요소를 적용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의 어떤 독특한 색깔 그리고 유니크함이 오히려 힘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노무대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 나 마녀다 어쩔래. 근데 그게 일종의 약간 자긍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근데 물론 아직 멀긴 했죠. 이게 중세 시대의 그 마녀 선동과 그리고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마녀 선동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뭐냐 하면 중세 시대의 그 마녀 선동은 보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무조건 음해를 하는데 그럼 그 음해만으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는 없는데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너는 마녀다. 그러면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는 거죠. 근데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들어오면 익명으로 날조를 합니다. 어떤 증거나 확실한 그 증인이 없는데도 그랬대더라 하는 식으로 붙이면은 온라인에서 그게 검색량이 이제 올라가면서 새로운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그럼 마치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다수에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세시대의 마녀와 지금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마녀가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마녀 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다, 마녀가. 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마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요. 이 마녀라고 나오는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역사에서 원래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아까 얘기하실 때 이게 중세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아메리카요? 네,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인종사냥, 네, 인종사냥을 하면서 이 말했던 마녀와 망치라고 하는 책이 다시 또 유행을 타요. 그렇죠. 정말 뒷북 유행이었죠. 뒷북 쳤어요, 뒷북. 유행에 뒤진 거예요, 얘들은. 그것까지 따지면은. 뒷북을 치는 거. 근데 이걸 겪으면서 킹 제임스의 성경 있잖아요. 이게 네. 미국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 판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 마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된 역사다. 그리고 오래전에도 마녀가 있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자세하게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체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거는 거기 나온 거야. 이거는 어떤 권위 있는 책이야. 아까 그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 큰 교회들에서 권위서로 봐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거는 이른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외부 바깥의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말하면 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쪽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삼인성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그 위나라 해왕시대 때 해왕 때 일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대요. 그 자기의 태자하고 중시인 방총이라는 사람이 어디 그 볼모에 잡혀가지고 저 조나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출발을 며칠 앞두고 이 방총이라는 사람이 심각한 오울로 해왕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하, 지금 누가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전하는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누가 그런 말 믿냐?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만일 두 사람이 똑같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역시 안 믿을 거라고. 그 사람이 자, 그런데 만일 세 사람이 똑같이 안 한다고 하시면 그때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믿을 것 같다. 이 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이 아랜다면 그걸 지금 믿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신이 이제 그 조나라 한단으로 떠나게 되는데 한단은 저작거리보다 억만 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이 떠난 다음에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분명히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세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라올 건데 그들의 헛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무슨 말을 하던 과인은 눈으로 본 것만 믿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이 왕이 이렇게 이 사람이 차근차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방총이라는 사람이 거기 자기가 보이는 데서 멀리 떠났죠. 그리고 이에 대해 안 좋은 말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믿고 끝끝내 이 사람을 귀국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나? 이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결국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원거리 연애는 안 돼. 원거리 연애는 안 돼. 헤어지세요. 갑자기 이런. 아무튼. 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좀 이제 친구들한테 안 좋은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무책임 상담소 할 때 비슷한 케이스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뭐 했다라고 잘 얘기 안 하고 뭐 하고 나서도 뭐 잘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런 쪽인데, 왜냐면 좀 저는 묵히는 쪽이라 나중에 사람들 알아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묵히는 쪽이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한테 저는 좀 좋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되게 안 좋은 뭔가를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하고 멀어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문을 뭐라고 냈냐면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소문을 낸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안 갚았다고 소문을 낸과 동시에 그 사람 회사에 있었던 그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제 거였었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들어갔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제 거니까 제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랬는데 이 사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 거라는 거야. 어머, 이상하네. 그래서 소문을 어떻게 내버렸냐면 내가 가져왔는데 가져갔다고 낸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내 건데 제이크가 그거 다 가져갔어. 그리고 얘가 나한테 돈도 빌렸는데 돈도 안 줬어.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한 3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둘씩 연락이 끊어지길래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좀 잊혀지나 보다. 그쪽하고 뭐가 안 맞았나 보다. 그러고 생각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누굴 만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딴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다니냐고. 세상에. 왜? 그랬더니 아니 너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뭐 컴퓨터도 들고 나오고 돈도 안 줬다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분명히 얼마 안 됐을 거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문이 돌고 도니까 내가 몇 천만 원 빌려간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셨네요. 그쵸. 빚부자가 된 거죠, 따지자면. 무슨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들 소문이라는 게 이게 되게 무섭구나.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멘트를 하지 않은 얘기가 나도 모르는 곳에 이야기가 돌게 되면 한 사람이 마녀사냥 당하는 거 되게 순식간이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순식. 네, 이런 일상에서의 모함이나 마녀 사냥 비슷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몰이가 한번 시작이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너무 넓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소셜미디어가 그런 걸 확산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루머가 퍼졌는데 이게 루머라는 게 드러났고 잘못된 거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였대요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건 확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이로 그런 거를 소비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네트워크의 확산성만을 생각을 하면 A라는 사실이 퍼졌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었다 그러면 B가 퍼져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확산을 핑계로 대면서 사실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가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싹 도려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금 얘기하신 거 들어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그거 가지고. 좋은 얘기가 퍼지는 속도와 나쁜 얘기가 퍼지는 속도, 어떤 게 더 빠른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과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어떤 게 더 빨리 퍼지는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퍼져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규정하기에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 굉장히 감정적이다. 그래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좋아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네. 조나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기 전인가 후에 이제 논문을 하나를 발표를 해요.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이라고 감정적인 개와 이성적인 꼬리 이런 식의 이제 논문을 내고 바른마음도 대부분 그거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연구 결과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정에 따라서 명분을 제공하는 게 이성이다라고 그 책 안의 대전제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전 거의 들어맞는다고 봐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결론이 그렇게 되면 의외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 책 제가 한번 꼭 그렇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아까 저희 무의식하고 의식하고도 그런 식으로 읽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80%에 있는 거는 저희의 어떤 이런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일단 규정하는데 이런 무의식에 있는 애가 어떤 경우에는 똑똑하거나 되게 현명한 판단 내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괴물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속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저걸 너무 원하는데 그걸 자꾸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몸도 가고 뭔가 자꾸 그쪽에 끌리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장치가 이 사람을 묶어놓는 하나의 그 목줄 또는 밧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밧줄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몸에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사람들이 제어가 되지만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학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을 사람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서는 코끼리와 작은 기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코끼리 위에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타고 있는데 네. 인간이 코끼리를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방향을 한번 틀면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수가 코끼리와 대화를 많이 하거나 많이 친해지지가 않으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이 감동이랑 커다란 코끼리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거에 맞는 논리만 산출해내게 되고. 그렇죠. 네. 와 진짜 좋은 비유네요 방금. 네. 그러니까 저는 태국 가가지고 그 코끼리 타려고 갔었는데 코끼리가 사실은 그렇게 야생적인 동물이었군요. 터프한. 네, 터프한. 고기도 안 먹는데. 갑자기 욕심이나 초심이 나오나요? 고기를 안 먹는데 사자들을 괴롭히고 네. 근데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데요. 그래요? 공격 성향이 좀 강한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되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야. 이런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육식주의자라. 저도요. 이렇게 훅 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힘센 코끼리 같은 애가 한 명씩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마리씩. 그 몬스터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괴물이 한 마리씩 살고 있다고. 좀 다시 마녀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하면 어떻게 말하면 여기 모이 계신 분들이 제가 아까 별세계에 오신 분들 같다라는 얘기를 아마 쉬는 시간에 했나? 얘만 했을 텐데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약간 이게 내가 이상한가? 약간 나만 독특한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희 계신 분들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 이해를 받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부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치, 평범하게 살라고. 평범하게 살라고. 무난하게. 무난하게. 하지만 그것도 물론 뭐 사실 당연히 뭐 어떤 사랑에서 하는 얘기긴 하겠지만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내추럴본 이 상태를 죽이면서 뭐 억지로 주변에 맞춰라, 이런 또 하나의 압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가장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아까 이 마녀사냥에 이어서 제가 겪은 건 고등학교 때 전 예술고등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각종 대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작곡이었기 때문에 작곡 콩쿠르이 열리면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이 다 나가는데 저는 그냥 굳이 나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나갔어요. 저 혼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나갔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 콩쿨 자체를 낮게 얕잡아 보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거길 갔다 온 친구들이 갑자기 저랑 말을 안 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차갑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해도 너무 차갑고 이유를 전혀 몰랐는데 딱 한 명만 이 과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만 저랑 다름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야, 요즘 이상해. 내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좀 나한테 되게 날카롭고 차갑게 말한다. 되게 상처받았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콩쿨 때문에 친구들은 지방에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 그때 너 얘기가 나왔고 너가 이 대회에 대해서 아, 거기 뭐하러 나가? 그냥 음표만 이쁘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무근이. 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던 아주 작은 미움이 그런 말까지 만들어내고 그게 사실화돼서 아예 이제 집단에서 따돌리기까지 하는 걸로 이어지는 걸 겪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데 해명을 하기도 어려운 거죠. 너네 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붙잡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그래서 그냥 그때 얻은 사실은 아 이렇게 그냥 어쨌든 믿어주는 친구 하나가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는 그냥 다 정리를 해야겠다.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넌 근데 그 말 듣고 왜 화 안 났어?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그럴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좋다. 그 네. 친구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그 친구의 소식을 잘 모르긴 해요. 외국에 갔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요. 정말 그러는데. 어찌 말하면 마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깊게 갈 줄 몰랐는데. 마녀 사냥으로 서로에 대한 이런 되게 네. 성토하고 저는 마마마 얘기하고 싶고 네. 마법소녀 민키 얘기하고 싶고 그 하는데 지금까지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저는 이 온라인 디지털 네트워크 지금 소셜 미디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도 희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이 디지털 자체에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는 말들이 증거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대다수로 맞서는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어려웠는데 디지털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일당백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캡처를 하십시오, 일단. 아하.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자기 자신의 언행도 스스로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이 곡해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밝혀낼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면도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퍼진 것은 여기서부터 왜곡이다 하고 구분을 지어줄 수도 있고 이거 누가 퍼뜨렸는지 봤더니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다. 이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 세계로 갈수록 오히려 책임을 지기가 더 쉬운 사회로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마녀 현상은 사람의 본성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오히려 디지털 세계에서는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설명을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주로 하니까 페이스북이 되게 고마울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저는 진실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과장도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막 주변 복잡한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사실 이랬다라고 정확하게만 얘기를 하고 그게 진짜 팩트 체크를 했을 때 맞는 얘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예, 그리고 인터넷 저편에 계신 그 익명의, 무명의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IP가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대부분 사람은 단순해서요. 자기가 쓰는 아이디는요. 어딜 쓰든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조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찾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저쪽에 내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확실히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글을 가지고서 또는 말을 가지고서 말을 돌리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저는 1, 2월에 쪽에 상주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어떤 분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다른 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 자료를 조사하시다가 제 자료를 찾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심각하게 욕을 하신 거를 발견을 하셔서 저한테 고소하시려면 하시라고 캡처본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 신상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와. 국어국문학과신 거예요. 그래요? 이런 진짜. 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갔던 주 5일 근무였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는. 그래서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에 거기에 바로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 강의실에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나와서 마주치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해보고 싶다. 뭔가 또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하겠죠. 참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다만 좀 이렇게 다 증거가 남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는 이런 것들 사이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욕죄나 이런 것들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 맞아요. 이런 맞아요. 법적 제재가 그게 조금 문제네요. 더 강해진다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이 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뭐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선별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쓰레기 정보인지, 이게 진짜 정보인지, 이게 알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선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찾는 거는 지칠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보다 보면 사람들도 지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될 거예요. 실예로 지금 JTBC 같은 경우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건 뭐냐면 다른 뉴스에서 하지 않는 팩트체크를 굉장히 엄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방송이 원래는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뺀 상태에서도 방송이 나갔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리고 그 팩트체크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정보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의심을 품고 있었고 근데 JTBC의 그 뉴스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믿음을 줬다는 건 뭐냐면 팩트체크가 정확히 됐고 정보에 대해서 선별이 굉장히 잘 큐레이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일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에 사람들이 찾는 정보, 사람들이 찾는 이야기, 사람들이 믿는 스토리텔링들은 대부분 다 현실에 기반한 그다음에 본인 진정성이 드러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제이크님 말씀에 동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온라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일단 버추얼 월드잖아요. 그 저기 뭐 가상 세계인데 생각해보면 20년밖에 안 됐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예, 저는 저기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에 저기 내가 찍힌 해당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내가 올린 글들이 수만 년 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신선한 얘기를 들었어요. 인류 역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해당 온라인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겨우 2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설령 실제 법이 솜방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처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사실은 그건 저절로 어찌 말하면 일반 법보다 더 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여기 노무대님하고 그다음에 그 저 제이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되게 냉정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꼼꼼하게 나의 어떤 기록과 도큐멘테이션하고 아카이빙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결백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디지털의 결국 순기능이 마녀의 누명을 벗기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원칙은 언제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을 정당화시키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이제 억울하게 마녀로 몰렸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 뭔가 이 호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호소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본인이 그 방식으로 잘못된 뭔가 날조된 재료를 오히려 자신이 또 쏟아낸다면 목적상으로는 누명을 벗는 데 쓰려고 만든 거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옥죄하는 데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단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이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 전체가 아까 제이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네트워크 세계의 어떤 무게와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 기성세대에서는 사실 번역어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버를 가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가상이라 그러면 비현실적이고 상상력으로 어떻게 만들어낸 거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이 버추얼이나 이 사이버는 그런 식의 단어가 아닙니다. 물리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생각도 물리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게 디지털 신호로 나타나면 그게 사이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이라는 말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인터넷이 이렇게 불분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명확한 정보의 집합체가 될 수 있구나 한다면 결국은 사회도 그 무게를 깨닫고 오프라인에선 내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가는데 온라인에서 뭐 막 나가도 되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마녀 선동도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무섭게 여기니까요. 디지털 네트워크의 정보를. 그러면 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가상세계라고 부르는, 쉽게 말하게 가상세계를 부르지 않을게요. 온라인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동일한 실존하는 세계다.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전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차원이 있고 실제 실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그 세계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전에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정의라는 하는 거는 그 사람 육체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 육체는 바뀌니까 그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의식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스트 인더스트리? 네, 정말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많은 어떤 철학적 인식론, 관념론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면 그 세계에 내가 갔다 오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확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조금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이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도서관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도서관? 네. 도서관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사이버 세계에 쓰는 글들, 댓글들,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창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쌓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서관에 담겨 있었고, 그게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꼈어요. 내가 쓴 글이, 내가 쓴 욕이,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한 무엇이 역사에 남아서 이것이 영원히 박제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무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이버라고 하면서 이게 가상이라고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들은요, 어느 한 곳에서 계속해서 아카이빙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정보들이에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되게 미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도서관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에 남아있는 정보들이 선별돼서, 아까 제가 진정성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가짜 정보들과 내가 잘못 적은 욕과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아카이빙이 될 겁니다. 계속 남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미래 도서관이 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번째 원칙이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세 번째 원칙은 어떤 주장이나 그 학설도 근거와 증명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위키피디어의 그 중요성과 가치는 거기 붙어 있는 출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키피디어에서 되게 뭔가 좋은 항목을 만났어도 그 항목 맨 앞에 이 문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 문서의 가치는 그렇게 높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된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은 나무 위키가 됩니다. 이렇게 훅 들어오시나요? 나무 위키 삐 해야 되지 않을까? 나무 위키에도 네. 좋은 자료를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나 사람은 어떤 커뮤니티, 어떤 문서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좋은 행동을 보였는데 온라인에서는 아주 개차반으로 보였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익명성 커뮤니티에서 바른 말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가면을 쓰고도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고매한 인격자가 없어요. 히어로죠. 네. 네. 배트맨 근데 같은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익명이 되면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거리를 너무 멀리 두지 마십시오. 네, 저도 그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는 그 온라인 세상, 특히 한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활동이라는 게 히어로의 가상세계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가면 얘기를 하셨는데 가면을 쓰고서도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히어로예요. 네. 가면을 쓰고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빌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조커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가면을 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몰라.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권력 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팬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면 뒤에 숨어서 마치 뭔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또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는 걸 이미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네. 사람들. 가끔가다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의 팬덤을 화력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사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착해 보이는 청년일지 몰라도 되게 이쁜 여자분일지도 몰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면 뒤의 모습이 그게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가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세계에 있는 쓰고 없어지는 어떤 인격이 아니라 실제 자기 인격의 하나인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좀 살짝 다른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이제 각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베르세르크라고 하는 만화 다들 아실 거예요. 알죠. 워낙에 유명한 만화가 있고 거기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등장.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되게 감명 깊게 그 제가 봤던 그 만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시르케라고 하는 그 저 꼬마 마녀가 나와요. 아시죠? 그쵸? 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그 되게 많은 저기 그런 악의 무리들과 싸우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법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모티브를 따온 종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마을에 되게 마물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걔네들이 그 마을 사람 다 구해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카톨릭적인 어떤 그런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라 그러고 싫어해요. 막 따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막 그 아프고 희생하고 그래도 그 끝내 마을 사람 지켜주단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처음에는 싫어하고 배척했다가 나중엔 그 시르키라고 하는 마녀한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오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법황, 그러니까 그 마을의 교회 사제한테 이들이 믿는, 그러니까 시르케가 믿는 그런 옛날 신들 그에게 좀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사제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마녀 따위 막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것들 등등 보면서 자기가 믿는 신께서도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런 옛날 신에 대한 동상을 지어주면서 훗날 끝나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이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인격체다. 서로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만물상의 회장님이 마녀 이제 상품 들고 나오시면서 마법소녀도 패키지 판매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마녀가 너무 이게 가치가 높았죠. 비싼 물건이고 그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법소녀는 나중에 한번 다시 판매하시죠. 좋아요. 오, 따로 하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오실래요? 그때 모시죠. 뭐. 네, 그때도 모시죠, 뭐. 네. 아, 재밌다. 네, 한번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근데 확실히 저희의 방송이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너무 창대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 됐어요. 다 된 거예요. 아, 그런 거 된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각자 한 분씩, 네. 저의 이제 지금 오픈 파티, 저 수상한 만물상점이라고 하는 가게를 열었고, 오픈 파티를 한번 자기가 딱 한 느낌인데, 네. 어떠셨는지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았어요. 오. 책에서 벗어나니까, 아, 좋다. 네, 중압감도 좀 벗어난 것 같고, 사실 책만 얘기하기엔 좀 아까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 네.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인물에서 물건까지 지금 확장이 돼서 너무 좋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상점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네. 고객이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고객이 원하는 것도 상점에 들여놓나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저희 그 얼마든지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건가요? 네, 저분이 뭘 주문할지 어떻게 하시고. 자, 뭔가요? 상점 안에 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아, 용 같은 네. 거 얼마든 들어갈 수 있죠. 용이 네, 드라곤. 드래곤 되게 넘네. 네.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희 그 방송 팟빵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야 이런 상점 이런 캐릭터 사실은 캐릭터만이 아니라 왜 만물이냐면 많은 거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뭐 어떤 성, 도시, 캐릭터, 관념 이런 거 툭툭 던져주시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저희가 오늘 마녀에 대해서 이렇게 파봤던 것처럼 네. 이 만물상의 회장님이 네. 잘 파주실 것으로. 아유 뭐 한번 열심히 한번 약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약국이 되나요? 원래 약국인가? 네, 역시 약국이군요. 그럼 여기 아이스크림도 팔아야 되잖아. 아이스크림이라는 주제 동안 딱 세우나요? 어떠셨어요, 민나리님? 아, 저도 이렇게 마녀라는 캐릭터 하나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문화라든가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 같은 것들을 방대하게 훑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가 좀 기대됩니다. 만물상에서 다룰 모든 만물들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게스트로 와주신 옥토님 보시기에 어땠나요? 저는 그 에디 레드메인 주연의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네. 작은 가방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가방 안에 문을 열고서 계단처럼 타고서 내려가잖아요. 그쵸. 꼭 그 가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방처럼 생기셨대요. 네. 그 안에 어떤 동물이 들어있을지 또 거기 안에 또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 네. 동물들의 각각 사연은 어떨지 앞으로 더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좋다. 네. 노무대님은 어떠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물 회장님이 그 다양한 주제를 앞으로 파주시기 바라며 네. 그 게시판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그 우리 무책임 상담소의 미나리 소장님한테 그 사연 전해주시듯이 이런 것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게 있으면 만물상의 회장님한테 그 전해주시면 이분이 미션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이런 걸 팔아주세요죠? 네. 네, 열심히 팔아주세요. 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3부 이걸로 마무리 한번 지어봐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로 오픈 개장 파티는 끝내고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아니야? 잠깐 아니야? 잠깐 네, 여기서 뭡니까? 끝내면 안 돼. 아, 다음 주에 그렇죠. 또 갑자기 또 폐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뭐. 농담이고요. 안 닫아요. 네. 자, 오늘 뭐 저는 사실 1부, 2부, 3부 들으면서 얘기가 오늘 되게 풍성해지겠구나. 왜냐면 타임슬립 되게 풍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고, 오늘 이제 고민사연 잠깐 얘기하셨는데 탈모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그렇죠. 또 여성의 긴 머리가 낫냐 단발이 낫냐, 오늘 처음 또 어중간한 긴 단발, 단발. 아니, 어중간한 긴 단발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주 되게 좋은 정보였어요. 아, 예. 네, 나중에 한번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어요. 이거. 노란색 쑥색 가방. 네, 노란색 흑색 가방. 네. 너무 되게 좋은 또 내용이 나왔었고요. 3부 되게 기대가 됐었어요. 왜냐면, 이 만물상점? 이 뜬구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가져오려고 이거를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네. 이상으로. 네, 그리고 저희 방송 또 열심히 지금 들어주시고 계신 청취자들이 계신데요. 저희에게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거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김모 씨, 박모 씨 이런 식으로 2부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름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다 또 찾아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힘차게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